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의 중동을 보는 창 헬로메나의 송일광입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일주일 상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중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몇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흐야 시나르가 결국 사살이 됐습니다. 하마스의 그 최고 지도자였죠. 라파 지역에 있는 텔술탄이라는 지역에서 그 텔술탄 마을이 이제 폐허가 됐는데요. 그 지역을 순찰하던 훈련병 혹은 부사관 훈련병들이 우연히 그 지역에 있는 건물사에서 3명의 무장대원을 발견했고요. 추적을 해서 이제 교전을 벌였고 그 3명을 사살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실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아주 우연히요. 사실 위치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만 무장대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부사관 훈련병들이 이제 작전을 벌였고 사살 후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 얼굴이 야흐야 시나를 너무나 많이 유사한 얼굴이어서 DNA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지문 분석을 통해서 결국 야흐야 시나르인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이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벌인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부사관 훈련병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살됐고요. 땅굴에 숨어있던 야흐야 시나르가 아무래도 1년 정도를 지하에서 살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마도 라파 국경을 넘어서 아니면 다른 곳으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보고 있고, 어쨌든 이제 이 야흐야 시나르라는 인물은 작년 알악사 홍수작전, 즉 10월 7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인근 마을을 다 공격한 모든 것을 다 기획하고 감독하고 결정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히 큰 성과로 그렇게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면 야흐야 시나르가 사살됐다고 해서 전쟁이 빨리 끝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는 101명의 인질이 아직도 잡혀 있고 그 인질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야흐야 시나르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될지 여러 지금 사안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질은요. 인질은 이제 하마스만 지금 인질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마스 외에도 가자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조직이 있죠.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조직이 인질을 일부 데리고 있고요. 그 외에 또 가자지구에 있는 많은 군소 조직들, 일명 범죄 조직도 있고요. 다른 또 순위파 극단주의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라피 조직들이.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나누어서 지금 인질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지금 이 인질들을 한꺼번에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개별 지금 조직들과 사실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중앙에서 이 모든 인질들을 모아서 석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인질이 미래가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흐야 시나르의 뒤를 이어서 누가 하마스 정치국의 최고위원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결국 이제 카타르 도하에 있는 칼레드 마샬, 이미 한 20년 가까이 하마스 정치국 위원장을 했던, 즉 최고위원을 했던 인물이 있죠. 그 밑에 또 무사 아부 마르주크라는 또 역시 하마스 정치국의 베테랑이 있습니다. 그럼 가자지구 내부에는 이제 야흐야 시나르의 동생 무함마드 시나르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인물은 아니고요. 하마스 내에서 어떤 그런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만 역시 여전히 야흐야 시나르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 시나르는 상당히 이제 야흐야 시나르처럼 강경하고 잔인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에 있는 칼레드 마샬과 무사 아부 마르주크는 역시 이란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카타르와도 친한 인물들이고, 그래서 과연 이란 쪽에서 칼레드 마샬이 임명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그래서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고요. 다만 이제 누구를 임명할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최고 지도자가 되면 이스라엘 또 암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냥 결정하고 밝히지 않을 가능성은 그렇게 있어 보이고요. 그럼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은 역시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저발리아라는 지역에서 가자지구 북부 난민촌에서 계속 작전을 하고 있고요. 하마스 대원들이 계속해서 최고 지휘부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교전을 벌이고 있고, 이 전쟁은 최소한 미국 대선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사건은 역시 이 나탄야후 총리 사저,
지금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케사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지중해가 보이는 그런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 있는 나타냐후 총리의 사저가 헤즈볼라가 보낸 드론 공격을 받아서 일부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헤즈볼라가 나타냐후 총리 암살을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매우 안 좋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나타냐후 총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요.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 인물을 암살을 시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과연 이란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란의 대응을 좀 더 강경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란 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사주하지 않았다. 그것은 헤즈볼라 단독 행동이다. 우리가 나타냐후 총리 암살을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이것은 뭐 좌시할 수 없다. 넘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실패했기 망정이지 만약 잘못됐으면 큰일 날 뻔했기 때문에 어쨌든 하마스, 헤즈볼라라는 조직이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조직이기 때문에 이란이 그 배후에 있지 않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또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위와 뭐 시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또 얘기를 또 이따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초기보다는 훨씬 더 전열을 가다듬어서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지금 사실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뭐 200~300발 정도 로켓을 계속 쏴대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텔아비브와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대한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강력한 정밀 아니면 정확도가 높은 로켓 공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 언론 쪽에서는 아마도 헤즈볼라의 지휘부가 지금 붕괴된 상황에서 지금 헤즈볼라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것은 이란 혁명수비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들어와서 지금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입장은 여기서 전쟁을 더 끌고 가고 전쟁을 잘 끌고 가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에 의해서 헤즈볼라가 완전히 괴멸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참패하면 사실상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정치적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헤즈볼라를 통해서 저강도 전쟁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에서 조금 더 나은 지위를 얻고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을 중재했던 특사죠. 아모스 혹슈타인이라는 이제 특사가 다시 레바논으로 들어오고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 협상이 다시 재개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과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진짜 협상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아직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입장은 단호해 보이고요. 아직도 헤즈볼라의 목표물, 헤즈볼라의 무기 창고, 뭐 엄폐물, 그리고 지상군의 작전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선까지는 아마 최소한 이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공격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펜타곤에서 이스라엘의 공군기, 전투기들이 이란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첩보를 입수한 것이 또 유출이 돼서요. 펜타곤의 기밀 정보 가 지금 친이란계 SNS 계좌에서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아주 민감한 내용들은 없으나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는 상당히 이제 양국 간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상당히 지금 조금 기분이 좋지 않다, 유감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란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할지 이제 미국도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죠. 어떤 방식, 어떤 수요가 될지 미국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며칠 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미국이 이스라엘이 언제 어떤 수요를 공격할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아,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금
바로 국방부 펜타곤 국가안보국에서 취합한 정보가 이쪽에서 친이란계 텔레그램에서 밝혀지면서 양국 간에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아마 정보국은 이스라엘에 좀 사과를 했다 그러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당히 지금 기분 나빠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자신들의 감시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공개됨으로써 사실상 양국 간에 좀 앙금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공중급유 훈련 그리고 미사일을 2개 정도의 공대지 미사일이죠. 공대지 미사일, 공대지 탄도 미사일을 2가지를 아마 테스팅 시험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락스라는 공대지 미사일을 얘기가 나왔고 락스는 실제로 이스라엘 라파엘이라는 방위산업체에서 제조한 바가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골든 호리즌이라는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레바논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또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헤즈볼라의 대이스라엘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헤즈볼라 지휘부가 아니고 이란 혁명수비대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레바논의 국무총리 나집 미카티라는 국무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 개입을 하냐.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은 우리 레바논에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란이 여기에 개입을 하냐 하고 상당히 격노했다는 그런 보도가 났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 레바논 국내 정치에 이란이 개입하지 말라라는 이제 강력한 이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거 상당히 이란에게는 깜짝 놀란 사건이죠. 또 이란에서는 이게 당황스러운 그런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또 헤즈볼라로 돕기위해서 온 것인데 본인들도 헤즈볼라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레바논 정부에서는 이것을 또 극렬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보냈기 때문에 헤즈볼라로서도 이란으로서 상당히 지금 당황스러운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뉴스는요.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지자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은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한 학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을 또 영상이 찍혀서 지금 공개가 됐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초박빙이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악재라면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표가 상당히 여기에 좌지우지될 수 있고요. 반대로 아랍계 유권자들은 또 지지 선언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해리스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선거판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는 이란을 언제 공격할 것인가. 일단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공격을 한다 그랬고요. 그렇다면 10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고 10월 말까지는 이제 공격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이 어느 방식으로 어느 수위로 공격하든지 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재차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난 4월 달처럼 아주 미미한 공격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고요. 아무런 영향력, 임팩트 없이 그런 미미한 공격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내 정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란과 이란 주변에 있는 대리 조직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란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그런 미미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임팩트 있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 임팩트 있는 공격을 한다면 당연히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공격을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이란이 거기에서 재차 공격을 어느 수위에서 또 할지 어떤 수준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은 또 이미 어떻게 할지를 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정유시설이나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재차 이란이 우리를 다시 공격한다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말은 무엇일까요? 정유시설을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때리면 이란은 또 어떻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의 정유시설을 우리는 때릴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공멸입니다.
국제 세계 유가는 엄청 뛸 것이고요. 중동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 변수가 사실은 이제 글로벌 전 세계적인 어떤 위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전면전 양상을 막기 위해서 외교적, 군사적, 외교적 압박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지 못한다면 사실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어떤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죠. 이란이 걸프 지역에 있는 정유시설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어떤 일을 할 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우리가 제일 상상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는 점. 계속해서 이렇게 너무 강경한, 그리고 너무 어두운 최악의 시나리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 더 전쟁이 저는 일찍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을 다 빗나갔고요. 아랍 국가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좀 맞았습니다. 그리고 참전을 한다면 헤즈볼라와 이란이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그대로 되어가고 있고,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도 사실 아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지금 마지막 남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무력 충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상상하기 싫어하는,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인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몇 가지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이란, 이스라엘 지금 분쟁 상황도 살펴봤고요. 또다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이번에는 좀 최대한 빨리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중동을 보는 창 헬로우 매너의 성일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